자, 이번 시간은 계약금 공부하실 건데요. 이 계약금은 어떤 문제냐 그러면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대금 10억을 주기로 했다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금을 주는 게 관행이죠. 근데 이제 보통 매매 대금의 10% 일할을 계약금으로 주는 게 관행이다. 근데 이 계약금 1억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걸 공부하는 게 계약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계약금 주는 걸 또 한편 계약금 계약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아니, 매매 계약은 받는데 무슨 계약금 주는 게 계약금 계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부할 때 계약은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고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주는 건 계약금 계약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 또 요물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요물 계약은 이게 계약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의 인도까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계약금 1억 주기로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금 1억을 전부 다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줬어. 안 되는 거죠.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어. 그런 것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1억 주고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계약금 계약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매매 계약은 맺지만 계약금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줄게 라고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아직 다음 주에 1억을 준 상태가 아니잖아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계약금은 나중에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돈으로 되는데, 우리 이제 이게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준 1억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 1억 주기로 했는데 이게 9천만 원만 준 상태에서,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만 준 상태에서 이걸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교부받은 9천만 원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된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게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종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종은 항상 주인을 전제로 해요. 춘향이 향단이 그러면 춘향이가 있어야 향단이가 있는 거예요. 춘향이가 없으면 향단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계약금 계약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버린다. 근데 거기서 받은 계약금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인 거죠. 계약금 계약이 유효여야 그 계약금 받은 게 정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약금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부당하니까, 정당하지 않으니까 반환해야 돼. 이렇게 된다. 한편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인데,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증약금은 뭐냐면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돈, 이런 뜻이죠. 뭐냐면 둘이서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지가 다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퉈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약금을 줬어. 그러면 최소한 뭔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해약금으로 작용을 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제와 관련해서 약정해제권 공부하면서 계약금 준 것은 약정해제권을 미리 유보해 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약이 있을 때 이때는 위약금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이런 특약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수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 1억을 매도인이 몰수하고, 만약에 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100을 배상하기로 함, 같은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 특약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다만 위약금은 그게 위약벌의 성질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주죠. 이것도 우리 민법 총칙 가서, 채권 총칙 가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뭐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증약금으로 성질이 있는데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준다. 근데 우리 판례는 위약계약금의 특약이 있으면 이게 위약금이 되면서 한편 해약금의 성질도 같이 가진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여기서 가셔서 우리 잠깐 이거 한번 봐보시면 해약금과 관련해서 565도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런 거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래서 이게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줬어야 돼. 안 줬으면 안 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이행에 착수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맺을 때 계약금을 줬는데 중간에 중도금을 한번 줘요. 중도금 지급하는 게 이행에 착수가 된다. 네. 아니면 뭐 물건을 인도해 준다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이행에 착수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교부자는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은 준 계약금 1억을 포기하면서 수령자,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은 100을 상환해서 받은 1억에다가 1억을 얹어서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2항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551조가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일 때 이제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 없다. 근데 참고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중도금 지급하는 게 그런데 빨리 달라고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은 이행에 착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행에 착수를 미리 좀 설명드려버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행동으로 뭔가 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야. 그래서 중도금 지급같이 뭔가 신발 신고 나가서 뭔가 준 것을 말한다고. 입으로만 한 것은 아니다. 취고하고 소송을 지겠다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 허가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거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가시면 우리가 보신 것처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데 취고 및 소송 제기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은 아니야.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요게 수령자, 이 사람이 매도인인데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수인은 계약금 주면서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계좌번호가 있는데 문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좌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억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돈 주려고 찾아갔더니 피해버려. 그랬을 때 이거
계약 해지할 수 있겠느냐? 인데 100을 상환한다는 건 그냥 제공했으면 된다. 찾아갔으면 됐지. 안 받는다고 해서 꼭 공탁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공탁은 우리 이제 채권 총론 마지막 파트에서 또 공부를 할 건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 거절을 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 또는 채권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런 걸 채권자 불확지라고 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변제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변제 공탁을 하면 원래 채권자한테 줄 걸 공탁소에 갖다 맡겨버리는 걸, 공탁소에 갖다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해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런 뜻이다. 공탁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다. 공탁까지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이게 호재가 생기면 막 값이 올라요. 값이 너무 막 뛰어. 그러면 매도인이 요거를 판 게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받은 거에다가 1억 얹어서 1억 손해 보면서 그냥 돌려주고 딴 데 파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아직 중도금 날짜 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전에도 돈 줘버릴 수 있어. 중도금 줘버릴 수 있어. 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우리 원리가 이 채권 총론 가서 나올 건데, 원래 기한이 있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날짜 전에 주는 건 말리지 않아. 이게 우리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 우리 월급날이 보통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공휴일 날 걸리면 사실 이제 민법적으로 보면 다음 날 주면 돼요. 월요일 날 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 관행상 미리 주죠. 미리 주는데 그게 이행기 전에 돈 주는 거잖아요. 안 말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인 매도인은 계약 해지 못하죠. 그런데 매수인은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매수인도 해지할 수 없다. 누구든지 이행에 착수하면 그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게 우리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한편 우리 계약 해지하면 원상회복 청구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원상회복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 원상회복 청구는 생기지 않아. 원상회복 청구는 요게 이행한 뒤에 뭔가 줬는데 계약 해지했을 때 서로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금 해지에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줄 게 없어. 원상회복 청구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한다. 이렇게 해놨죠. 네, 변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좀 알아두십니다. 변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근데 또 이런 지문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매도인이 부담한다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약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약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그런 걸 말리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효력 가시는데, 매매 효력과 관련해서 요걸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매매 효력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매 계약에서는 우리 매도인은 그 권리를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돼. 근데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에서는 보다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 말소하고 깨끗이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안고 샀다면 이제 안고 사는 걸 인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닌 한은 말소하고 깨끗이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등기와 인도 해줘야 되는데 이 대금 지급이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다. 우리 동시행 항변권 편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동산매매에서는 인도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실의 귀속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매매 계약을 맺고 아직 인도하기 전에 그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생겼어. 이랬을 때 문제예요. 그랬을 때 그 과실을 누가 가지느냐? 그 매도인 수중에 있죠. 그래서 매도인이 갖는다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 매매대금 모두 지급했어. 그때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시는데 이거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587조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원래 과실은 취득 권리를 갖는 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인에게 속한다라고 한다. 근데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원리가 나왔느냐 하면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 뭔 얘기냐면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X를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자. 그런데 이 X로부터 과실이 생겨. 그리고 돈 100만 원으로부터 이자가 생겨. 근데 아직 그 X를 인도하기 전에 그 과실은 요게 매도인 수중에 생기잖아요. 매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 수중에서 이자가 생기는 거니까 쌤쌤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봐보자고요. 만약에 이걸 돈을 줬어. 그러면 매도인은 1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챙기고 과실도 챙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 매수인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금 완납, 대금을 지급했어.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인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실과 이자를 상응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이걸 받아서 넘겨줬어. 그럼 이자를 지급해야지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춘다. 네. 요 구조를 꼭 알아두시자고요. 그 말이다. 그래서 인도전 과실이 매도인 수중에 생겨. 근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 그때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또 봐보세요. 목적물 인도를 받았어. 그러면 과실이 매수인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자를 지급해야 돼. 균형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담보 책임이 나와 있는데 담보 책임은 따로 좀 보기로 하고 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1할 10% 정도를 주는 게 관행이긴 한데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로 하면 되는 거죠. 대금이 10억이지만 계약금은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를 주는 게 관행이더라 이 말인 거죠. 보통 그렇게 합의를 하죠. 근데 계약금 교부하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계약이다. 근데 얘는 요물계약이야. 실제로 교부했어야만 된다. 요물계약이고 또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계약이다. 는 것이다. 그래서 종된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종관계를 따진다. 춘향이 양단이, 주물종물, 주된권리, 종된권리. 네. 주된계약, 종된계약. 근데 종은 항상 주인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주된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고 그것은 받은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게 맞지 이 말인 거예요.
계약금 계약의 요물계약성 이렇게 나는데요. 계약금 계약은 이게 요물계약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이게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일부만을 먼저 지급했어. 그랬을 때 이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지금 뭐 예를 들면 7천만 원만 줬어. 나머지 3천만 원을 다 줘서 1억을 줘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이 말인 거죠. 자, B번에 보시면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이게 매수인 매도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때는 미 계약금은 계약 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네. 다만 이제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현금 보관증과 관련해서 이런 판례를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됐을 때 그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이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9천만 원의 배액이 아니고 1억의 배액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후의 계약금 수수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오늘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한다 하는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 얘는 증약금의 성질이 있다.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약금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이 된다. 근데 이제 계약금을 줬다면 일단 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위약계약금. 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게 결국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했으면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건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채무불이행을 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위약계약금이 되려면 당사자 간에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위약금에는 이게 위약벌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같이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 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런 특약이 있는 거죠. 특약이. 위약금 특약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위약금의 성질과 함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게 된다. 이게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위약금은 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약금의 성질과 손배 예정으로 성질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봤고 어쨌거나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해 주는데 얘는 약정 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약정 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해약금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 이행에 착수하는 것인데 이행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줘야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도금을 줘야 돼. 또는 등기를 이전해줘야 돼.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돼. 이런 걸 말한다. 중도금 지급까지 나갔을 때 그런 것이다. 중도금 지급이나 매매 목적물의 인도, 중도금 및 잔금의 변제 공탁 이런 것들이 이행에 착수가 된다. 그리고 매수인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이제 매도는 물론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에 착수한 그 사람도 못한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최고는 독촉하는 거잖아요. 빨리 달라고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이게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참고로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 볼 건데 요건까지만 잠깐 들어주고 가겠습니다. 허가 받기 전에 이게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일 때는 앞에서 우리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직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안 생겼어. 그래서 중도금을 안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안 돼. 또 협력 의무 불이행 가지고는 계약 해제 못 해.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돼. 그리고 허가를 받았어도 이게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된다.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려 봅니다. 계약금 해제는 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계약금 해제와 관련 교부자는 포기하면서 1억을 포기하면서 수령자는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공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을 절대 말리지 않아. 말리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 이번 사례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시 나올 판례 사례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났더니 막 갑자기 호재가 생기면서 막 값이 막 올라가요. 이랬을 때 야,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올려달라. 안 올려주면 나 계약 해제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안 돼.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 날짜 안 됐는데 줘버린 거예요. 그런 거 말리지 않아. 이런 사례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효과에서 보십니다. 효과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얘는 이행한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지원권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 근데 이 계약금 해제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해 주는 것인데 우리 앞에서 해제 공부하셨다시피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은 경합한다 그랬죠. 법정해제권 경합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매매 계약 비용이 부담 문제가 있는데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했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매 효력과 관련해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종문 봤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것들 쭉 보시는데 이 판례 한번 봐보시면 매매 목적 부동산의 가압류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의무. 근데 이 가압류 등이 있으면 이런 거 깔끔하게 말소하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인도 의무,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인데 한편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압류 등기 말소도 해서 넘겨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취권 문제인데 아직 인도 전 과실은 이게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대금을 완납했어. 그때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과실과 이자가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실과 이자가 대응한 것이다.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금의 운용이익 등에 반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다. 어떤 얘기냐면 요 얘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X를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행이 돼서 X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돈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인 수중에서 이자가 생겼죠.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 203조에서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익권을 인정한다. 이걸 매수인이 몰랐어. 이 사람이 이 매수인이 선의점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과실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반환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매도인도 이자 반환하지 않아도 돼. 이런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인데 한번 봐보시면 쌍무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때 선의 매수인 그 사람은 과실 취득권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 지어서 생긴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과실 반환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에요. 과실 반환하지 않아도 돼.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건 반환하지 않는데 매도인은 거기서 돈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게 있죠. 그랬을 때 그 이자 반환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 말인 거죠. 요 판례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보 책임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매도인이 책임진다. 담보가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쉬워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거야. 품질 보증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매도인 값과 매수인이 X를 1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얘가 봤더니 80밖에 안 돼. 100만 원을 줬는데 80밖에 안 되네? 그러면 20만큼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물건을 주문했는데 신상을 샀는데 그 신상이 하자가 있어. 내가 신상을 샀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판 사람이 품질 보증해야 되니까 책임지고 보증해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이 담보 책임이다. 이거를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물건 값을 해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중고로 샀어. 약간 흠집이 있어도 그걸 전주로 한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행은 하긴 했지만 그 이행을 불완전하게 됐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서 이런 걸 이제 불완전 이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담보 책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어. 담보 책임도. 다만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아니 그 신상을 주문했는데 하자 있는 물건이 왔네. 그래서 반품하겠다니까 우리는 잘못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마트에서 뭐 어떤 물건 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샀는데 하자가 있어. 바꾸러 갔더니 우리 잘못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과실이 있든 없든 내가 돈을 줬으면 그 물건이 물건 값을 해야지.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다. 다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는 고의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의과실이 있다면 모두 같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 책임도 성립한다. 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다. 그런데 그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나가서 확대 손해가 생겼어. 그랬을 때 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매도인의 귀책 사유와 의무 위반, 매도인에게 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확대 손해가 있을 때 그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인데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이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해요. 확대 손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담보 책임의 내용 개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잠깐 한번 이제 좀 보고 갈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하자 때문에 내가 이 물건 산 게 의미가 없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또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라고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공통적으로 이게 인정이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대금감액청구권 그만큼 값을 깎아주세요 하는 권리가 인정된다.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근데 이게 양적 하자가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일수일 때 그렇다라고 한다. 일수가 뭔지는 나중에 알자고요. 일수대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수대금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 시장통에서 보면 막 이렇게 그 일수 하면서 이렇게 뿌리고 명함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급전 빌려주고 고리로 돈을 갚게 일수로 막 돈을 갚게 하는 거죠. 그게 일수인데 일수대금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그다음에 완전물급청권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쿠팡에서 물건 사고 하자가 있네. 반품하는 거예요. 반품하면서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죠. 그게 완전물급청권이에요. 근데 그렇게 종류 매매일 때, 불특정물 매매일 때만 돼. 공산품에서는 나한테 배달된 물건이 하자가 있어도 다른 물건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종류 매매라고 한다. 불특정물 매매라고 하는데 그때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에 뭐 할 수 있다? 대신에 완전물급청권을 갖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 계약 해제는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예 이걸 좀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이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선의해야 돼. 근데 우리 이제 하자를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좀 나눠서 보긴 하는데 이때 매수인이 뭐여야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선의여야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산 사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악이면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죠. 알고 샀어. 다 감안하고 샀잖아요. 담보 책임 물을 게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악의일 때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외워두는데 그걸 이제 우리 정리해놨습니다.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 이렇게 말한다.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라고 이렇게 한다. 전해는 뭐냐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해야 돼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감액청구권 그리고 저당권 행사에서 그래.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일단 외웁니다. 시험 문제로 막 나와요. 이렇게 외워놔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물건에 하자로 가면 이게 매수지 선이 무과실해야 돼. 무과실이 더 추가가 돼 있죠. 선이 무과실. 선인데 과실도 없었어야 돼. 이렇게 되죠. 요거 한 가지 봤습니다.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악의자도 할 수 있는 거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가 되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대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감액청구권 그리고 저당권 행사에서 그래. 그다음에 우리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되는데 좀 잠깐 좀 더 정리해 보면 우리 또 공통 효과로서 뭐가 있느냐? 담보 책임의 공통 효과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까 뭐라고요?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요건데 어떤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도 인정돼요. 그 대금감액청구권이 언제 인정되느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그래. 일수대금이라고 이렇게 외운 거라고.
일수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완전물금 부채권이 있는데 이 완전물금 부채권은 이게 어디에서만? 종류매매에서만. 완전물금 부채권. 종류매매에서 그래. 요거예요. 그 얘기인데 아까 일수대금 이렇게 봤고요. 완전물금 부채권은 어디에서만? 종류매매에서만. 네, 기본적으로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머지 이제 훈련하시면서 좀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데 권리하자는 1년이에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야. 그런데 제척기간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전부 타인권리 매매와 저당권 행사에서 그래. 근데 이제 이 1년과 6월을 언제부터 셀 거냐? 이런 걸 기산점이다라고 한다. 언제부터 기산할 거냐? 셀 거냐? 근데 선의는 안 날로부터. 악의는 계약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이렇게 된다. 이 원리가 다 똑같아. 사실 우리 이제 나중에 담보책임 가서는 지금 여기서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설명드린 건데 공부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 더 쉬워져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그냥 담보책임 문제 확 풀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공부해도 되게 어려워. 일단 요거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문제가 있는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요걸 타인권리매매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 페이지를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권리매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과 을이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X가 매도인 갑 소유가 아니고 A 소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야. 이런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런 계약이 가능할까? 인데 이런 계약도 가능하다. 유효하다라고 한다. 유효하다. 우리 해제편에서 봤더니 자기 게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던데. 소유권 넘겨줄 수 없죠. 근데 뭐 하면 되느냐? 사서 넘겨주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채권행위라고 하죠. 매수인이 X라는 채권을 가지게 됐어. 채권. 매도인은 의무를 부담한 거죠. 의무 부담행위. 그래서 이럴 때는 처분권이 없어도 자기가 아니라도 괜찮아. 이 말이다. 근데 참고로 요게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려면 부동산은 이제 남의 걸 팔았어도 뭘 해줘야 되느냐? 등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넘겨주려면 자기가 아니면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서 자기 거로 만든 뒤에 넘겨줘야 되죠. 근데 자기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계약서 같은 걸 위조해서 자기 거로 만든 뒤에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라고 한다. 우리 등기까지 넘겨주면 이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X가 처분돼 버리니까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특히 물권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야. 등기까지 이전해 주는 거. 처분행위는 뭐가 되느냐? 무효다. 이렇게 한다. 그거하고 구별해서 봐주시라고요. 채권행위는 처분권이 없어도 유효야. 근데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유효해요. 문제는 사서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못 넘겨주게 됐어. 그러면 이제 판 사람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럴 때 매수인은 도저히 그쪽에서 넘겨줄 수가 없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 그런데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항상 불능은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 배상을 한다. 계약이 유효한데 계약이 유효할 때는 이행을 해야 될 건데 이행이 안 돼서 생긴 손해가 있어. 그게 이행이익 배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건 봐보세요. 우리 타인권리 매매 같은 경우도 을이 X가 갑의 소유가 아닌 걸 알고 샀어요.
갑이 A한테 사서 넘겨준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넘겨주게 됐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을 해지 안 하면 그 매매 계약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없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악의자일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맞다고. 그런데 악의자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건 아닌 거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건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선의자만. 네, 이렇게 되죠. 앞서도 우리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선의여야 된다. 악의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해. 근데 악의자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전해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는 악의자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써보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 전해,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행도명치용권, 그리고 저당권 행사에서는 악의자도 할 수 있어. 요걸 외워버리면 요건 이제 기본 원칙으로 되니까 쉬워지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더 보고 가실 건데 선의 매도인.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게 아니래요. 몰랐어. 그랬을 때 미치겠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하고. 근데 매수이 선일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지. 근데 악일 때는 손해배상까지 할 건 없는 거지. 악일 때는 손해배상까지 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아까 악의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했으니까 선의 매수인한테는 손해배상을 하고 악의 매수인한테는 손해배상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선의 매도인한테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근데 어디에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만.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쓰려는 거 안 돼.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를 잠깐 봐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매수인이 악이에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 지원권이 인정될 것이냐.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담보 책임에서는 매수인이 악일 때는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보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이래 두시고 여기서 조문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569조. 매매인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여기다가 일단 먼저 쓰자면 이런 계약도 유효다. 유효인데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지 되지.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줘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전할 수 없을 때 이전 불능이야.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봐보세요. 계약 해제할 때 매수인 앞에 선의 매수인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도 돼.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안 때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 때가 아니어야지. 즉 말을 바꾸면 매수인이 선이고 악이면 안 돼. 이런 뜻이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71조는 손해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랬는데 자기 건 줄 알고 팔았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매도인 이 사람이 몰랐네. 그러면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근데 이 전제는 손해배상할 때 매수인이 선인 것을 말하는 거죠. 악인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페이지를 바꿔서 매수인이 안 때는 악인 때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좀 더 정리해보면 앞서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전 불이행이 됐어. 그러면 자기 때문에 이전 불이행이 되는데 무슨 담보 책임이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요거 3번은 손해배상 청구인데 악의 매수인은 안 돼.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익배상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선의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그렇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시고 여기까지 잠깐 우리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 때문에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상계약의 등가성. 그다음에 이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손해배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과 그리고 담보 책임을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야. 과실이 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에서는 선의악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 문제가 있는데 그건 됐고, 그런데 담보책임에서는 선의악의가 영향을 미치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의일 때만, 선의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지 못해. 다만 악의 매수인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전해일 때 저당권 행사.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내용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가 있어요. 근데 이행이 가능할 때는 강제 이행 문제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가 인정이 돼요.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대응감액 채무권, 이게 일수대금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그리고 완전물 부채권권, 얘는 종류 매매에서 특별히 이렇게 인정되더라 이 말인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그랬는데,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기체는 이게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데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좀 논의가 있죠. 논의가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가 이행이익 배상 이렇게 말한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돼. 그러니까 매수인이 악이라도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범위는 393조에 의해서, 요거는 우리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있어서 통상손해는 배상,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이라고 할 건데, 이건 우리 채권 총론에서 또 공부할 겁니다. 그때 가셔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권리행사 기간과 관련해서 1년 또는 6월에 제척 기간이 있다. 그런데 여기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합한다 라고 하죠. 우리 이거 봐보세요. 토지 매도인이 성토 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해가지고 토사를 덮은 다음에 그걸 매도한 거예요.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폐기물이 매립돼 있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서 불완전 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또 한편 이것은 우리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니까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확대가 됐어. 확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조건. 그런데 확대 손해는 이게 담보 책임으로는 묻지 못해요. 이걸 알아두신다. 담보 책임으로는 묻지 못하고 이건 어떤 것으로만?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그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의무 위반 여기 있어야 돼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타인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귀책 사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도 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가 있는데 표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래서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 거죠. 조문은 받고 타인 권리 매매가 있어도 그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전할 수 없을 때 이전 불이행이 됐어. 그러면 책임져야지.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535조의 문제는 아니야. 535조가 적용될 건 아니야. 535조는 원무과 그랬는데 원시적 불능일 때 그렇다고.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의 문제다. 근데 타인 권리 매매는 객관적 불능이 아니야. 그래서 535조 문제로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이전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매수의 귀책 사유로 그렇게 됐어. 그러면 담보 책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담보 책임이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네, 요거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 이건 원시적 이행 불이행에 속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전 불이행이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하기를 묻지 않고 악의자도 할 수 있어. 요게 전해라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행이, 근데 이전 불이행 당시의 시가에 의해서 계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선의 매도인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는데, 매도인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팔았는지 알지 못했어. 자기 게 아닌 거야. 손해 매도인. 이런 사람은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매수인이 악이야. 그랬을 때는 그냥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이런 건데 그게 어디에서만 그러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만 그래. 전부 타인 권리. 근데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이런 계약 해제권이 인정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두시고, 우리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좀 하기가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서 가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강론에서 이미 15문제가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채권 총론 10문제, 25문제만 맞춰도 벌써 60점이에요. 민법 총칙은 또 민법 총칙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하시면 무조건 점수 잘 나옵니다. 절대 붙는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